요즘에 이제 유가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유가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 2주 만에 20% 30%빵 올라간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주식시장이 한두 달 정도 주춤하다가 결국 1년 후에 와보면은 주식시장이 보통 20% 이상 올라 있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강한국 작가님 모셨는데요. 드디어 제가 좀 기다리던 책이 나왔어요. 네, 드디어. 네, 역시 강한국 저자님 하면은 이 책이죠. 달력 보고 투자한다. 달력만 보고 투자를 한다? 많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백테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다른 책들 나오다가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인 건지? 맞아요. 어떻게 달력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계절성에 관련한 책이거든요. 네. 계절성에 대한 책들이 뭐 영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국 저자가 쓴 거는 한 권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의아했죠. 사실 그 요거만 따라도 대충 한 시장의 7, 80% 정도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책이 없어. 그래서 내가 써야지 해가지고 네. 예, 쓴 겁니다. 네. 오. 저도 사실 이제 계절성을 처음엔 다 미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미신이라고 봤는데 저도 한 20년 투자를 했는데 늘 똑같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3, 4월에는 돈을 신나게 벌다가 4월 말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 네. 저도 이제 그 세린 메이 앤 고아웨이라는 게 서양 미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이 미신이 아닌 거예요. 맨날 얼어 터지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도 좀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이제 엑셀 돌려보고 했는데 뭐야 이게 존재하잖아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제가 계절성에 미쳐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했죠. 계절성 투자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좀 강한 때가 있고 안 강한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력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좀 강하고요. 네, 그리고 5월부터 10월은 좀 약하다. 그리고 월별로 쪼개봐도 월말 월초가 좀 강한 편이고 월중은 좀 약하고 그리고 더 일 단위로 쪼개보면은 장 중에는 주식이 보통 떨어지고요. 장 후부터 다음날 시가까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계절성. 이게 이제 일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도 다 그런 계절성이 존재하고 그게 꽤 자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뭔가 말로만 들으니까 또 계절성 투자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요. 유튜브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게 유튜브 조회수도요. 월별, 일별 다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그거.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분명히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몇 월에는 좀 조회수가 좀 떨어지고 언제는 올라가고 그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 단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게 주식시장이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대충 비슷해요, 다. 그러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예, 맞아요. 예, 네. 촬영하시면서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네. 유동성 같은 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계절성이 왜 있냐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장기적인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별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금융 흐름과 그 직장인들의 그 연간 그 워크플로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 모든 직장이 다 똑같잖아요. 사실 1, 2월에 뭐 그 연도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금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때는 휴가하기 때문에 좀 많이 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부터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는 스퍼트를 내면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 거의 모든 직장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도 얼추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월말과 월초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분기에도 그 첫 달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기조성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전에 돈이 안 돈다던가 네, 장사가 안 맞아요. 되죠. 명절 때 돈을 다 썼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꿀팁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명절 이후에 갑니다. 그죠. 예. 지금이 이제 3월쯤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4월이 미국이 세금 내는 달?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4월은 장이 안 좋다. 이런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반대인 게 12월 말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에 얘네들 주식을 많이 팔아요. 특히 이제 안 좋은 주식들. 왜냐면은 안 좋은 주식들을 실현을 해야지, 그러니까 러스를 실현해야지 내가 그 해에 낼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12월 15일까지 이제 많이 팔았다가 다시 12월 말 1월 초에 되사하면서 장에 올라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책에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3, 4월 그때는 세금을 좀 돌려받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 돌려받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 들어가면서 3, 4월에 시장을 부스팅하는 효과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은 배당을 1년에 4번 주지만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보통 1년에 한 번 주거든요. 그 돈이 보통 3, 4월에 많이 집중이 돼요. 그 돈도 재투자가 되면서 시장을 부스팅하는 효과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뭔가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뭔가 투자가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요거로 그러니까 100대 0으로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 100% 올인, 뭐 5월부터 10월까지 빼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은데 비중을 높였다 낮췄다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래도 최소 몇 %는 무조건 붙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 수익률에 몇 %는 붙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8년과 22년이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거는 거의 다 피해 갔죠. 그때 손실을 그래도 이제 한 자릿수로 줄이고 이제 그 해를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예를 들면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예. 1월부터 12월로 하면은 사야 예. 되는 달, 팔아야 되는 달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오늘이 이제 3월 16일 맞죠, 그죠? 예. 사실 그 한 3월 14일,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이제 그때부터 4월 말까지가 한국 시장이 가장 강할 때죠. 특히 4월 25일 고원절기까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제 그런 데를 보면은 그 한 달 반 동안에 수익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개월 반 동안은요 수익이 거의 빵이에요. 예,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달 반에 수익이 다 몰리고 나머지 10개월 반 다 합쳐서 애써 투자해봤자 유럽과 일본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빵. 예.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요 3월 15일부터 4월 29일에 엄청나게 수익률이 몰리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머지 10개월 반 수익률이 요 한 달 반보다 작아요. 예, 그것도 재밌어요, 확실히. 예. 그러면 지금이 가장 강세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또 이란 전쟁 이슈로 약간 계절성 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이번 게 또 계절성에 또 되게 맞게 된다고 보는 게 보통 또 한 2월 한 중순부터 3월 중순이 보통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그거까지니까 확실히 맞았고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안 좋은 거는. 그리고 지금 되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3, 4월 회복돼가지고 다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계절성이라는 거는 참고로 보통은 이렇죠. 이게 별일이 없으면은 시장이 계절성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터질 때는 계절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극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장이 올라가게 되면 계절성이 어쩌다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아닌 건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트럼프라는 아저씨 때문에 계절성이 몇 번 무너지긴 했어요, 확실히. 실제로 또 미국이 이제 11월이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주식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그거는 분석이 좀 적으신 분들이 그 말을 더 많이 하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맞기는 맞는데 그거를 2년차와 6년차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2년차, 6년차 중간 선거가 왜 큰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6년차, 그러니까 올해가 6년차거든요. 네. 여기는 큰 2년차와 크게 다른 게 지금 대통령은 2년 후에 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2년차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본인이 직접 재선에 나오시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2년차 같은 경우는 중간선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장 이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이 오고 2년을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양반이 좀 더 가가지고 6년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되게 중요한 선거예요. 2년차 같은 경우는. 6년차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결과가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여당은 표를 어느 정도 잃을 것이고 레임덕은 어차피 올 것이고 2년 후에 이 양반이 쫓겨나고 새로운 두 명이 올 것이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6년차는 별로 그렇게 리스크가 큰 그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945년 후에 미국 시장에서 그 6년차 그 중간 선거가 6번 있었거든요. 그 6번 전부 다 시장이 매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6번에 그 6년이 순탄하게 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첫 해가 1950년인데 그때 뭐 있었는지 다 아시죠, 당연히? 심지어 한국에서 전쟁이 크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장이 한두 달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98년도 6년차였어요. 98년에는 거기도 우리나라 망했네. 다 우리나라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고 러시아도 같이 망했거든요. 되게 뜬금없이. 근데 그때도 98년에 주식장이 오르다가 그때 한 두어 달 정도 주춤하다가 다시 가버렸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26년도 큰 이슈가 하나 터졌잖아요, 이란에. 그래서 여기도 한두 달 동안 가다가 결국은 연말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요번이 제가 알기로는 6년차는 7번째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두 번은 큰 트러블이 있었고 그 나머지 때는요. 트러블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번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한두 달 이렇게 갔다가 갈 것 같아요. 네. 전쟁이 그렇게 큰 흐름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유가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유가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 2주 만에 20% 30%빵 올라간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주식시장이 한두 달 정도 주춤하다가 결국 1년 후에 와보면은 주식시장이 보통 20% 이상 올라 있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은 처음에 사람이 깨갱을 하다가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또 많이 풀거든요. 정부들이. 그게 다시 결국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 지정학적 이슈도 사람들이 적응하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1년 후까지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번에도 별로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쯤에서 그럼 이 계절성 투자라는 게 한국이랑 미국 이
증시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안 좋을 때가 대통령 2년차와 8년차이거든요. 그때는 한국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과 미국은 90%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은 좀 다른데 방향성은 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30% 빠졌는데 한국이 50% 오르고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빠지면 더 많이 빠졌지. 네. 그래서 이제 2년차, 8년차가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 시장도 보통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6년차 와 있고 6, 7년, 8년차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6년차는 미국 시장이 보통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보통은 괜찮았고요. 7년차부터 보통 미국 시장이 좀 약해져요. 왜냐하면은 8년차가 엄청 중요한 해거든요. 8년 동안 큰일을 하신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두 명이 와가지고 빡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벼도속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28년인데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27년. 그러니까 이제 7년차부터 보통 7년차 하반기부터 미국 주시장이 보통 좀 약해져요. 근데 7년차까지는 보통 한국 시장은 강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도 아마 그러실 텐데 처음에는 보통 대통령이 오면은 뭔가 이제 국제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저 아시아 나쁜 놈들 중국을 쳐야겠다. 퍽 이렇게 하고 있는데 7, 8년 차쯤 되면은 내가 이제 역사에 나이스 가이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스해져요. 온순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레인덕이기 때문에 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투어 다니면서 나이스 투 미트 내가 지난번 좀 미안했다. 하하 잘하자 이렇게 하고 요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트럼프도 당연히 7, 8년 차에는 트러블을 좀 덜 찾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시아 시장은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7년 차는 보통 되게 강해요. 아시아 시장이. 근데 8년 차는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함께 안 좋은 거죠. 그러면 27년, 28년까지는 전망이 괜찮은 거네요. 27년까지는 한국 시장 좋다고 보고 이제 28년부터는 좀 이제 좀 흔들리죠. 네. 그 한국도 그런 패턴 있잖아요. 끝자리가 7, 8로 끝나는 해가 꼭 역사적으로 하락장이었었잖아요. IMF 때. 그것도 책에 나오는데 그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처음 주장한 인간이 1940년에 책을 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5로 끝나는 해가 미국 시장이 겁나 좋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0부터 2로 끝나는 데가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7이 안 좋고 8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말이 지금 80년 지났는데 다 맞았고 오히려 7, 8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생각엔 그 이유가 8로 끝나는 선거가 있잖아요. 무조건. 7로 있는 데는 없어. 그래서 그거만 바뀌었지. 나머지가 놀랍게도 아직도 다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 40년대 책을 60년대 레리 윌리엄슨 아저씨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딱 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이게 무슨 미신이야 하고 했는데 근데 그 미신이 계속 맞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책에 써요. 내가 60년대, 40년대 저 미신을 봤는데 처음엔 하나도 안 믿었다. 내가 40년 투자해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았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책에 그 얘기 썼죠. 그 26년에 이제 또 탄생한 거네요. 그 네, 내용이. 그래서 실제로 5로 끝나는 해 아직도 미국 주식시장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구나. 2015년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도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거든요. 18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5로 끝나는 미국 주식시장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모든 거 이유는 다 밝혔는데 그것만 제가 이유를 못 밝혔어요. 뭐 10년 패턴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유가 없어도 패턴이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고 1940년에 그 양반이 쓴 그 미신 같은 내용이 아직도 맞아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저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한국 주식은 38광땡이다. 쉽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때 사는 거고 또 2가 되게 안 좋은 애기 때문에 3초에 사면 괜찮아요. 3초 8말, 3초에 갈 때. 맞네. 3초 갈 때. 2, 3일 때 대충 사서 7, 8일 때 대충 팔면 된다. 5년만 농사 짓고. 그렇네요. 이번에도 정확히 맞으셨잖아요. 2003년 초에 사가지고 7년 말에 사면은 그래서 한 3배 대비 볼 것 같네. 네, 최소한. 그렇죠. 네. 코스피도 그때 2003년, 2007년 4배 올랐고 맞아요. 이번에도 23년이 제일 안 좋았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22년 10월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딴 유튜브 채널까지 괴롭히면서 이때가 이제 우주의 기온이 온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게 22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레리 윌리엄스 측에서 힌트를 받은 거죠. 거기서 나온 게 2로 끝나는 해가 보통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통령 2년 차가 저점이고 그때 2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10월이 있으니까 그 세 개를 종합하면 22년 10월이 아니냐 하면서 그거 막 돌아다니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가 실제로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미신으로 취급하다가 이제 확신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레리 윌리엄스 책도 그게 2003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이.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고 22년 10월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맞은 거잖아요. 20년 후에. 아무튼 맞았으니까. 그럼 이게 그 한국은 신흥국이라 볼 수 있고 미국은 선진국이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이클이 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패턴은 사실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사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프면은 결국 우리도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차, 8년차는 보통 한국 시장도 안 좋았고 0에서 2로 끝나는 해도 한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7, 8도 별로 안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그 기침하면 우리는 폐렴에 걸리기 때문에 그 나쁠 때가 한국이 좀 더 나쁘고요. 그 대신에 반대로 3부터
6이 좋거든요. 근데 이때는 한국이 보통 좀 더 많이 오르고 특히 9로 끝나는 해 그때가 한국 시장이 되게 좋은 게 왜냐면 이제 그 7, 8 요때 이제 이미 굉장히 크게 망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운스하는 게 강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좀 어르신들 중에서 주식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99년에 많이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가 한 3배 올랐거든요. 1년에. 네. 왜냐면 그때 IMF 때 250 찍었고 그게 1000으로 갔잖아요. 그게. 그때 올랐고 그 2009년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한국 시장이 890 찍고 이제 2009년에 또 2000까지 갔으니까. 2019년에는 또 그때도 한창 근데 반등 19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때 미국 주식 갔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때가. 그리고 89년도 제가 알기로는 꽤 괜찮은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처음으로 1000 찍었잖아요. 그 한국 시장이. 그리고 전 또 최근에 궁금한 게 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예. 그게 신흥국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광란의 원자재 책을 쓰고 있는데 예, 나름대로 그래도 이번 주말에 그래도 한 이틀 동안 70페이지 썼어요. 예, 나쁘지 않은데. 근데 신흥국과 원자재는 당연히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 그 원자재를 찍어내는 곳이 대부분은 신흥국이잖아요. 선진국을 소비하는 곳이고. 네. 네, 그래서 선진국 쪽에는 에너지 쪽으로 강한 데가 캐나다랑 호주밖에 없거든요.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뭐 브라질, 뭐 저기 남아공, 뭐 인도네시아, 뭐 어디냐, 칠레, 뭐 이런 네. 애들이거든요. 네, 브라질. 네. 근데 그 이유가 또 그 매그니피슨 세븐이 네네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예, 예, 미국에서. 예, 예, 예. 네, 그게 AI의 투자 여기가 식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그 무기 경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 예, 지금 이게 그 AI가 인터넷과 비슷한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이건 무조건 20년 갈 거기 때문에 네. 그 투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럼 왜냐면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제가 다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슈퍼스타들이 한 서너 개 남은 거잖아요, 사실. LLM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 3개, 4개를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지면은 이제 이거 영원히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돈의 흐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M7과 그 LLM과 그 두뇌를 만드는 곳에서 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1세대는 어떻게 보면 GPU라든지 칩이라든지 그 LLM이라든지 그쪽에 돈이 많이 몰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걸 왜냐하면 일단 그 LLM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쪽으로 한 24년부터 슬슬 돈이 넘어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또 전력을 돌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지금 완전히 흐름이 넘어갔고요. 3단계 쪽으로. 근데 전력을 또 만들려면은 원자재가 많이 필요해요.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3단계까지 인프라를 다 쌓아놓고 4단계, 5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4단계가 이제 그 물리적 AI 한마디로 그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을 줄이고 이게 이제 4단계이고 그게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고 이제 결국 5단계는 플랫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간을 전부 다 보내는 게 그 인터넷 플랫폼들이잖아요.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이라든지 뭐 SNS 이런 데 보이는데 그거를 지배한 인간이 결국은 위너가 될 것인데 그거는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지금은 이제 2단계, 3단계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대세예요. 근데 3단계에서 그 원자재가 부각이 되고 그거는 전부 다 개도국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신흥국이 또 뜨는구나. 네,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 AI 쪽 돈이 쏠림 현상과 리사이클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나왔던 이 패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다 묘하게도 그 예외성 많이 따르더라고요. 이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 보니까 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분석을 3월 16일, 해봐야겠습니다. 3월 16일. 네. 이게 얘기하다 보면 느끼지만 참 묘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네, 맞아요. 네. 참 주식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게 분명 내가 이론적으로 하고 뭐 흐름대로 가고 있다 보지만 또 이렇게 또 큰 흐름을 보면은 또 이 방향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는 참 묘하다, 신기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추천드리니까 여기 한번 더보기 링크로 넣을 테니까 많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